지구를 뒤흔드는 힘. 세상에는 점성가나 점쟁이, 예언자들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언을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의 몇몇 위대한 정치가며 재정가를 위시하여 심지어 정부의 강요 그리고 인류 배우들과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기에 관한 예언자의 말을 굳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도대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차치하고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어왔다. 즉,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해준 그 점성가나 점쟁이의 말에 의지하는 일이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형태로 주어진 암시는 그 예언자에 의해서 개인의 마음이나 무의식에 심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일이 실현되도록 즉각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 마침내 결과를 생산해내는 것은 그 개인 속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암시의 힘이다. 내가 이 책에서 인용하는 여러 이야기의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일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위대한 배우 마리 드레슬러의 경우를 보자. 아마 현대에 그녀만큼 많은 사람에게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었던 여배우도 없었을 것이다. 틸리의 밤귀신이나 예인선, 예니, 그 밖에 여러 무대나 스크린에서 그녀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녀의 매력적인 개성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 드레슬러도 각고의 난관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녀는 대스타가 되기 전에 궁핍한 생활 속에서 쪼들리며 고생했다. 그런데 사실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내가 듣기로는 그녀를 성공의 정상으로 이끌어준 것은 어느 점성가의 조언과 예언이었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일로서 미스 드레슬러가 죽기 얼마 전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을 소개하였다. 내가 TNT 지구를 뒤흔드는 힘을 쓰고 난 바로 직후 나에게 하나의 책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내가 그 책상에서 설명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는 생각이었다. 여러 유명한 남녀에게 편지를 띄워 의견과 조언을 얻은 셈이다. 마리 드레슬러는 내가 열렬하게 칭송하는 여성이었으므로 당연히 맨 처음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번은 그녀와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가 어떤 것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려 하지만 좀채로 얻지 못하는 어떤 것이었다. 그런 연유로 나는 마리 드레슬러에게 그 문의의 편지를 보내면 반드시 긍정적인 답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비서에게 그 편지 내용을 구술할 때 비서는 그녀는 아마도 그런 편지가 내가 보내는 책이 자기에게 온 줄조차 모를 거라고 감히 단언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도 다른 사람과 걸었던 작은 내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마리 드레슬러가 내 편지에 즉각 답장하리라고 느끼긴 했으나 막상 그녀의 편지가 도착하고 보니 몹시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나의 소책자 20권을 더 보내달라는 수표를 보았을 때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 얼마나 유익하고 훌륭한 책입니까? 이 책은 제대로 활용한다면 내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내게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보니 내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자연히 그녀의 편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소장품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유는 휴머니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의 마음과 혼을 일에 쏟아 넣었고 또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투쟁을 벌였던 여성과 또 다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녀의 편지 속에 나타난 두 가지 훌륭한 생각을 들어보겠다. 첫째, 과거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사상이었다. 과거의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완성을 위한 생각에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그녀는 내 책자를 여분으로 주문한 것으로 보아 항상 남을 도우려 했던 것 같다. 대부분은 고독한 몸짓이다. 그러나 그녀는 도움을 베푼다는 일이 비록 남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헬렌 켈러라 하면 세상 사람에게 불굴의 토지의 여성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다. 이 여성은 나에게 늘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녀는 출생한 지 20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 언어를 모두 빼앗겨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문기사와 책을 통해서 그녀보다 더 장애를 받은 사람들을 늘 격려해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녀의 생애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녀는 끈질긴 노력으로 말을 터득함으로써 신체 장애자도 누구나 자기 능력을 믿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준 것이다. 헬렌 켈러가 또 하나의 스웨덴보그임은 흥미로운 일이다. 독자들도 아는 바와 같이 스웨덴보그는 18세기 초엽에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큰 신비한 존재였다. 그는 매우 비범했으며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잠수함, 기관총, 비행기, 그리고 말이 끌지 않아도 1시간에 20마일을 달릴 수 있는 마차를 예언한 장본인이다. 나는 스웨덴보그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강신술자인지 어떤지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보통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힘을 굳게 믿었으며 무의식에서 오는 황홀경, 환상, 그리고 이상한 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시스터 엘리자베스 캐니, 그녀는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자기가 발견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소아마비에 시달려온 온 세계의 환자들에게 주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위대한 여성으로 손꼽힌다. 영화가 그녀의 일생을 그려냄으로써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1940년 소아마비 환자의 치료법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간호사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을 때 그녀는 소아마비 환자의 아픈 부위를 뜨거운 물로 찜질하는 온수 찜질법을 발견했다. 그러나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많은 전문가나 비전문가들의 조소를 샀으나 그녀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강력요법이라는 치료법을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 그 결과 그녀의 치료 원리가 미국 국민의 관심을 사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시스터 캐니 병원이 미니애폴리스에 세워졌다. 시스터 캐니의 사진을 보면 그녀의 강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우락부락한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녀가 한번 행동을 착수하면 그 얼굴이 웅변으로써 그녀를 도와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녀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미국에 와서 그녀의 요법이 의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끈기 덕택이었다. 우리 시대에 그녀만큼 커다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도 그리 흔치 않다. 시스터 캐니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들은 바로는 그녀는 자기의 치료법이 옳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무리 온 세계가 그녀를 불신하고 몰아붙인다 해도 그녀는 당당하게 돌진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의 사고, 하나의 목적, 철저한 확신에 찬 여성의 표본이 탄생되었다. 다이나믹한 힘을 만년까지. 이번에는 여성에게 있어서 다이나믹한 힘이 어떻게 말년에까지 그 위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예를 보자. 마리 콤버스 선장, 그녀의 놀라운 개척의 이야기는 1947년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그녀는 75세 고령인데 3,400마일에 가까운 항해 기록을 수립한 베테랑이면서도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보스턴 출생인 그녀는 스팀 요트를 가졌던 남편으로부터 항해술을 배웠다. 미숙한 항해사로서 7개의 바다를 누비다가 1935년에 제2의 파일럿 면허를, 1940년에는 선장 면허를 취득했다. 2,600여 명의 해군 장교들이 콤버스 부인으로부터 항해술을 배웠다. 그녀는 이 장교들에게 덴버에 있는 자기 집의 식당에서 항해술을 가르쳐 주었다. 마리 콤버스 선장이 또다시 바다로 향한다. 미국의 여성 인명록 Who's Who in America에는 뛰어난 여성 1만 222명의 양력을 소개해 놓고 있다. 이것은
1년에 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실업계의 중역이나 전문직에서 이름난 3만 3천여 명의 이렇다 할 여성 중에서 다시 선정한 여성의 이름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우리 시대의 리디아 핑크햄보다 더 위대한 여성 실업가는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단 한 가지의 착상으로 거대한 사업을 건설하여 몇백만의 돈을 벌고 보기 드문 생애를 살았던 것이다. 그녀와 같은 생애는 아마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것이리라.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핑크햄 부인의 식물성 합성제의 커다란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자주 그 회사명이 부착된 약병을 가정 상비약 상자에서 본 기억이 난다. 광고라는 것은 실제로 현대화시킨 것도 바로 핑크햄 부인과 그 광고 회사였다. 그녀는 가장 우수한 광고인의 한 사람이다. 오늘날 많은 광고에서 쓰이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핑크햄 부인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이다. 그녀는 자기의 광고에 일종의 가정 철학을 가미했으므로 감정적 호소력이 뛰어난 가정주부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 결과 그녀의 식물성 합성제가 너무 잘 팔려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을 뿐 아니라 반세기 이상 동안 린과 매사추스에 있는 약품 실험실의 대대적인 지지와 신용을 얻게 되었다. 핑크햄 부인은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을 완성할 수 있는가를 새삼 확증해 주었다. 새삼 확증해 주었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손수 만든 약으로 이웃 부인들의 주의를 끌었을 뿐이다. 물론 그녀 자신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초창기에 자기 약을 부엌에서 만들어 이웃의 고통받는 부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단지 이 혼합물을 팔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그 후 그녀는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그녀 역시 자금 부족, 주위의 반대 또는 판매와 제조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맹렬한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억척스런 추진력은 장애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고 반대하던 가족들을 모두 사업으로 이끌어갔다. 따라서 그녀의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에는 가족들의 참여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다음에는 역시 다이나믹한 여성인 슈만 헤인크가 있다. 그녀도 역시 신념을 가진 사람이 행동적으로 될 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증이 되는 인물이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일약 오페라 가수로 세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동유럽에서 그녀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오자 그녀의 몸속에서 오랫동안 뜨겁게 타오르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수없이 상처받았으나 극도의 불평등한 대우에도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 헤인크 부인의 큰아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황제 폐하를 위해 싸우겠노라고 하면서 떠났고 나머지 네 아들은 반대 진영의 참호 속에서 싸워야 하는 운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미국인 중에서는 그녀가 성조기의 노래를 이국적인 독특한 악센트로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서는 모자를 벗고 눈물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전국의 라디오 중계로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만의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누구나 타고나면서도 거의 일깨워지기 어려운 기본적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72세 때 그녀는 마리 드레슬러의 후계자로 승인되었다. 잠재의식의 위력. 그러면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자. 리치 매거진에 게재된 유명한 음악의 여배우 안젤라 랜스버리의 인터뷰 기사를 여기에 소개하겠다. 빛나는 음악의 배우 안젤라 랜스버리는 그녀의 미와 연극적인 재능 외에도 뛰어난 두뇌를 가진 여성이다. 금발의 미녀 안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을 완전히 소화하여 연기함으로써 수백만의 영화 팬들의 극찬을 받아왔다. 그녀는 가스라이트에서 하녀로, 국가의 이익에서는 매혹적인 청춘의 심볼로, 도리언 그레이의 그림에서 비극적인 카페 가수로 변하여 날카로운 연기력을 과시하였다. 그토록 다채로운 역할의 소화에는 아름다움과 함께 두뇌가 요구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안젤라는 이것을 둘 다 겸비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휴식 기간에 잠깐 그녀를 잡고 인터뷰를 청했는데 그녀는 이내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 즉 운명에 대한 신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아마도 내가 그것을 너무 격찬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마술이라든지 신비로운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재의식을 믿는다는 건 아마도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테니슨이나 스티븐슨이 하는 것처럼 말인가요? 맞아요. 내 능력이 그들의 천재성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잠재의식의 원천에서 어떻게 힘을 뽑아내는가를 안 것 같아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잠재의식에는 온갖 능력과 기억과 재능이 다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웬만해선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 않거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잠재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방법만 알게 되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한계가 없어지거든요. 안젤라는 이 자기 암시의 기술로서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직업인으로 나선 이후부터 자기가 도달하려는 모습의 그림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렸다. 그녀는 도달하려는 목표를 종이에 쓰고 또 쓰고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용할 줄 모르는 마음속의 창조적인 자원을 끌어낸 것이 분명했다. 잠재의식 속에서는 천재의 자원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천재의 힘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정신의 활동 방면으로 폭발적으로 밀고 나와 우리의 현재의식의 능력을 능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잠재의식의 힘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난 다른 사람의 눈에 고답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건 싫어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누구나 자신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창조력은 한없이 크다고만 말하면 그것으로 할 일은 다 하는 셈이 되죠. 나는 정말이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성이나 창조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손을 들어 풍부한 제스처를 해보인다. 마치 빛이나 공기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나 혼자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끌어가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쉽게 얻는 성공의 법칙이 아니랍니다. 대충 놀아가면서 재미를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종류의 표현을 택하든 그것을 완성하려면 힘든 일을 미친 듯이 밀고 나가야 해요. 끊임없이 기술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극이든 그림이든 단순히 옷을 만드는 일이든 똑같이요. 그렇게 해야만 일단 자기 표현의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이 힘을 불러내도 좋다고 여겨지는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활동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적당한 중개물을 통해서만 당신의 창조적인 충동에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녀의 특유의 유머를 곁들였다. 잠재의식에 암시를 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 말이에요. 좋죠. 당신이 막 잠들려고 할 때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일은 오늘 당신이 했던 일이 더 좋아지게 하는 날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 당신의 모든 능력과 배운 것의 전부 그리고 지금은 잊었으나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세요.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아마도 달성된 상황을 생생한 이미지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연기 테스트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이제까지 누가 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 역을 미친 듯이 마음속에서 연기하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유명한 영화배우 듀즈가 되시는 거예요. 또 버나치가 되세요. 마음속에서 최고가 된 자신을 그리세요. 그렇게 하면 테스트에 나갔을 때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좋은 연기가 술술 나오게 될 겁니다. 난 잠재의식이 퍼스널리티에서 정말로 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잠재의식은 움직이고 노래 부르고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어해요. 잠재의식은 무슨 일이나 하라고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당신의 책임은 그것의 표현의 준비물을 갖추어주는 일이죠. 그것에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은밀히 동맹을 맺는 일이에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여성을 말하려면 톰 아저씨의 원두막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책은 H.B. 스토라는 연약한 여성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1850년 스토 부인은 노예제도가 얼마나 저주받은 일인가를 온 국민이 깨닫도록 무언가를 글로써 써야겠다고 엄숙히 맹세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2달 동안 이야깃거리를 생각했으나 이렇다 할 착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1851년 그녀가 대학 교회에서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톰의 죽음의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전해지는 말로 스토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서 톰의 죽음의 장면을 썼다고 한다. 그래야 그것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더니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녀는 실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소설을 쓰려고 책상과 마주대하자 그 조사한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이 돼버렸다고 한다. 이야기 자체가 그녀를 사로잡아 저절로 글자화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나 사진과 같은 선명한 인상들이 잠재의식 밖으로 밀고 나와 거의 자동적으로 알맞은 순서로 배열이 되었다고 한다. 스토 부인이 자신의 머리로서 이들 사건의 배경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시대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잠재의식이 이 이야기의 원천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 전쟁을 일으킨 소설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스토 부인은 임종 때에 이 책을 쓴 것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에 말 그대로 누더기에서 황금마차로 뛰어오른 베라 니만의 특이한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하나의 아이디어와 15달러로서 출발하여 크게 성공하였는데 마침내 그녀의 공장을 100만 달러에 팔라고 해도 거절할 만한 사업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1920년 남편 버나드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남편과 힘을 합쳐 100만 달러 이상을 모은다는 신념을 품었다. 100만 달러의 목표 달성에 그녀는 27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했다. 그런데 언제 제약회사로부터 그녀의 공장을 100만 달러에 팔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자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로부터 그녀의 공장을 100만 달러에 팔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자 이미 수중에 100만 달러를 쥐고 있던 그녀는 이것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다. 돈을 벌던 초창기에 니마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액체세제를 팔았던 것이다.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면 화학물질을 끓이면서 페인트를 90%까지 지워 없애는 화합물을 만든 결과 성공에 이르렀다. 그녀의 생산물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주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5만 명이 넘는 가정주부들을 상대했던 니마는 좌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나 잘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녀의 신념이 그녀를 주저앉지 못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도전이 전략이다. 붉은 머리에 자그마한 몸매를 가진 영국 교육상 엘렌 웰스키는 자기의 끈덕진 의지로서 정계의 강요까지 밀고 올라갔다. 5피트도 채 못되는 그녀였지만 영국의 가장 몸집이 큰 지도자에게도 겁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원래 학교 교사였다가 여성 참정권론자가 되었고 이어 소설가를 비롯해 신문사, 주필로서 활용하다가 마침내 강요가 되기까지 몹시 어려운 경력을 거쳐왔다고 전해졌다. 온 영국 땅에서 그녀만큼 활동적이고 머리를 많이 쓴 여자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평한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공헌은 의무교육을 마치는 나이를 14세에서 15세로 끌어올린 운동이었을 것이다. 동료 강요들의 막강한 반대에다가 영국의 산업이 젊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침내 이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 말았던 것이다. 유명한 라디움 발견자인 퀴리 부인은 어려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자랄 때 한 늙은 집시 여자로부터 앞으로 유명한 여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렇다.
마자 스클로도프스카가 친구들과 놀려고 뛰어나가는데 어떤 집시 노파가 그녀를 멈춰 세우더니 손바닥을 내보이라고 했다. 다른 아이들은 맞아더러 손바닥을 내보이지 말라고 했으나 그 노파는 조그만 손을 꼭 움켜잡고 펴보고는 예사로운 손금이 아니라고 흥분하며 떠들어대면서 장차 틀림없이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단언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퀴리 부인은 현대의 가장 유명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주위의 신비로운 물리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방사능이라고 알려진 것을 찾고자 하는 욕심이 마리 퀴리와 그녀의 남편 피에르 퀴리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갔으며 드디어 세계적인 라듐의 발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과연 그 늙은 집시의 점쟁이의 말이 퀴리 부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경력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전기를 읽어보면 결론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퀴리 부인은 이미 어린 소녀였을 때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라스코바 대학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과학 지망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입학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녀는 파리로 건너가 소르본 대학에 입학했다. 거기에서 그녀는 실험실에서 일하고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녀가 피에르 퀴리를 만난 것도 그곳에서였다. 그리하여 그와 방사능 연구회로 향한 공동 작업을 시작하자 그 무엇도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다. 두 딸을 가진 그녀는 가사를 돌봐야 했고 딸이 아플 때는 간호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실험실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애원도 뿌리치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세웠다. 드디어 집시 노파가 예언한 대로 그 어린 소녀는 유명한 여성이 되었으며 그녀만큼 높은 명성을 얻은 여성도 드물 것이다. 전 세계 간호라는 사업에 있어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덕을 크게 입고 있다. 나이팅게일은 최초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천 명의 인명을 살렸고 간호사란 직업을 오늘날 공인되고 있는 바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그녀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열정을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큰 일을 맡고 나설 무렵에는 간호사라는 것이 아직 직업으로도 인정되지 않던 때였다. 그녀는 영국에서도 부유한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독일 플리드너에 있는 간호학교에 입학, 복도 바닥을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녀는 복도를 닦을 뿐만 아니라 상처에 붕대를 감을 수도, 환자를 격려하여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그녀 역시 주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자기의 타고난 운명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던 그녀에게 그러한 반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완고한 신앙가를 싫어했으며 모든 사람은 신앙, 피부색, 이념의 차별 없이 돌봐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크림 전쟁 때 영국 육군성의 남자들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벌이는 사업에 콧방귀를 뀌면서 그것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조소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무모한 처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이팅게일은 자기 재산을 털어 개인적인 간호부대를 조직하여 스쿠터리로 갔다. 거기에서도 병원 일을 맡은 장교들은 여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의 지도하에 여성들은 병원 일을 온통 도맡아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크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녀는 반대하는 무서운 힘들과 끊임없이 대항해야 했다. 대영 제국의 가장 유력한 몇몇 정치가도 이 전대미문의 여성들의 사업을 비웃었고 그녀들의 개혁을 중지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그러나 그녀가 붙여오는 편지마다에는 엄청난 힘으로 넘쳐 있었다. 마침내 고국의 사람들도 하나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녀를 찬양하게 되었다. 82세의 나이에 나이팅게일이 병석에 눕게 되어 간호사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면 그녀는 자꾸 일어나 앉아 간호사가 또다시 침대에 눕혀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90세 때 그녀가 죽기 직전 한 친구가 그녀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난 지금 살해된 사람들의 재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울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념에서 나오는 마력. 위에서 든 몇 개의 예시에서 우리는 여성이라는 연약함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적인 활용으로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예를 보아왔다. 잠재의식의 힘은 남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어느 편이나 다이나믹한 신념의 힘을 활용하면 된다. 앞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식이 하고야 말겠다는 의식을 잠재의식에게 믿고 건네준다면 잠재의식은 그 사람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착수하게 되며 마침내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이런 새로운 협력에 의하여 당신은 생명과 행복의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얻게 된다. 또 당신이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자기는 무한히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을 생생하게 지킬 수가 있다. 잠재의식은 직관의 자리인 동시에 커다란 힘의 저장고이며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들 자원은 그것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욱 많은 것이 당신의 처분에 맡겨진다. 잠재의식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라. 그것은 결코 늙는다거나 지칠 줄 모른다. 당신은 그것에 온 생애를 의지할 수 있다. 그때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신념의 힘이다. 진실하고 강하고 완전하게 그것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일단 당신에게 메시지를 수리하여 당신의 희망과 욕망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욕망이 만족되고 당신의 대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 제시된 여성들은 이 과학의 힘을 써서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여성 독자들에게 위대한 여성들의 똑같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그녀들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이것은 모두 신념의 문제이며 두 마음의 협력의 문제이다. 신념에서 나오는 마력은 진실이다. 그것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체험에서 증명된 것이다. 이제는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증명될 수 있으리라. 당신 자신의 신념